자, 87쪽에 위에 보시면 상대적 등록 주소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절대적 등록 주소 사유를 우리가 이제 암기하신다는 전제하에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실 거고, 3번 주제로 내려오시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가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유. 일단 여기도 별을 3개만 좀 할게요. 그 3번 제목에다가 별 3개. 한 문제는 당연히 나오는데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2개 다 나오는 경우는 이제 자격 취소 사유도 물어보고, 자격 정지 쪽에서는 뭐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개월수를 잘 물어봐요. 자격 정지에서는 개월수. 그래서 그 자격 정지는 일단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 주시고요. 자격 정지는 뭐 가령 30년간 자격 정지. 그러면 취소 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월 이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6월 이내. 그래서 자격 정지는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조건 6개월 안쪽에만 들어가야 돼요. 세부적인 기준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왼쪽에 있는 자격 취소 사유 4개 이쪽이죠. 그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거는 뭐 우리가 보는 자격 그 시험의 명칭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자격 시험의 명칭이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취소당하느냐, 공인중개사 자격을 그걸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출제확률 100%니까 그거는 4개예요. 딱 4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외우셔야 돼. 이걸 암기하신다는 전제하에 자격 정지는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섞어서 나오는 문제는 대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 기억부터 한번 읽어봐 드리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걸 이제 우리 줄여서 부정 취득, 부정 취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정 취득은 뭐가 있냐면 대리 시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대리 시험. 대리 시험에서 이제 만약에 그 적발이 안 돼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자수를 한 거예요. 누가 자수를 해? 대리시험 봐서 자격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대리시험 봐준 사람이. 1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2번 준다는 돈을 안 줘서. 2번이죠, 2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합니다, 이거는. 니은번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누가요?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이게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 소공이지. 왜 소공이에요? 자격 정지는 소공한테만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동되시면 안 돼요. 자격 정지 중에 소공이 업무를 했거나, 가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계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나 혹은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랬는데, 계공도 이중 소속하면 안 되지만 소공도 이중 소속하면 안 돼요. 소공도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공이 만약에 자격 정지 중에 이중 소속하다 적발이 되면 뭘 취소당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취소당하는 거죠. 자, 그럼 느낌적으로 봤을 때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하고 어떤 게 좀 더 세 보여요? 그 제재의 수위가 보면 자격 취소가 훨씬 세죠. 근데 왜 세요? 자격 취소가. 자격 취소는 3년 있다가, 3년 동안 시험 못 보잖아요. 3년 있다가 뭘 다시 해야 돼? 시험을 다시 봐야 되잖아. 그죠? 붙는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등록 취소는 좀 달라. 등록 취소는 3년 있다가 뭘 하면 돼요? 다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실하죠, 그죠? 그거는. 근데 이제 자격 취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제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행정처분 중에서는. 디귿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뭘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격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거 관련해서 보조단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등록증 양도 대여가 있었어요. 그렇죠? 등록증 양도 대여.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또 있죠? 자격증 양도 대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증 양도 대여는 뭐를 취소했었죠, 아까? 등록증 양도 대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지. 당연히 등록 취소. 절대적이고요. 요거는 자격증 양도 대여 하다가 걸리면 뭘 취소? 자격을 취소해야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자격증 양도 대여가
좋은 거야? 아니면 등록증 양도대여가 좋은 거야? 만약에 양도대여를 한다면 등록증을 양도대여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하고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빌려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면 나중에 자격을 취소 먹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뭐를 해서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빌려주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등록만 취소되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범죄로 인식해요. 이것도 다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몇 년 몇 천의 형벌 당연히 붙어요. 1년 1천의 형벌 당연히 붙어요. 요 두 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등록증 양도되면 뭘 취소?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 형벌은 무조건 다 1년 1천이 있고요. 자, 1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니을번에다가는 전체 채색을 좀 하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보통 출제하면 가장 그 정답 처리하는 확률이 가장 많은 항목이라 출제하기도 좋고. 잘 생각해 보면 첫째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법을 말해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야 소위 말해서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는데 제가 지문 세 가지를 한번 좀 적어 볼게요. 밑에 여백에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형법을 위반해서 어떤 공인중개사가 그래가지고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징역 20년을 받았다 한번 해보죠. 징역 20년. 네. 요거 하고요.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울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각각 자격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겠는지, 물론 다 자격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행위들이 해당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줄 징역 20년 받은 사람 자격 취소?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자격 취소 왜 안 돼? 이 법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20년 있다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확히 말하면 23년 있다 하는 거지. 23년? 왜 23년 있다 해야 돼? 3년은 결격 추가해야 되니까. 그죠? 결격 소리 배웠던 거고. 자, 가운데 거.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거는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예? 우리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하고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집행유예는 어떤 거고 선고유예는 뭔지. 얘는 자격 취소 돼요. 왜 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받고 집행만 유예된 거니까. 그럼 밑에 선고유예는 어때요? 얘는 자격 취소되지 않아요. 얘는 왜 자격 취소되지 않아? 선고를 유예받았으니까. 예, 선고를 유예받았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하나. 예,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정지로 넘어가는데 예, 자격 정지는 그 7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 제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공만. 일단 그런 느낌만 좀 기억하시고 자격 취소보다는 위법의 정도가 조금 약한 거 그런 것들을 자격 정지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뭐 다시 보도록 하고 뒷장 넘기시면 88쪽에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과태료. 근데 우리 법에 과태료가 딱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단 박스를 좀 내려오면 중간 정도에 표 하나 나오죠? 예, 거기에 보니까 얼마짜리랑 얼마짜리 이렇게 그 금액적으로 보면 2개밖에 없잖아요. 얼마짜리 얼마짜리죠? 500짜리 100짜리 이렇게 이제 2가지 종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사유도 물론 사유인데 더 중요한 건 어느 관청이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걸 좀 더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사유보다는. 그럼 500짜리 보니까 국장이 누구랑 누구한테 이거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협회에 대한 설립 인가의 권한이 국장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감독 권한은 국장이 가지고 있고 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권한도 국장이 갖고 있으니까 두 개 다 지도감독의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만 갖고 있으니까. 말 안 들면 국장이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볼 때 협회도 그렇고 거래정보 사업자도 그렇고 굉장히 큰 회사이거나 단체인데 여기다가 500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한다면 그게 무슨 데미지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수 제한이 없어 과태료는. 그러니까 막 만약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500만 원 부과했잖아 오늘. 근데 내일 가봤더니 시정이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내일 또 해. 3일 있다 갔더니 또 안 돼. 그럼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회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한 10번 정도만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 만약에 500만 원 과태료 10번을 받았다.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협회 같은 경우나 거래정보 사업자 같은 데 경우에는 오너가 보거나 아니면 협회는 이제 개공들이 보면 그 집행부가 하는 일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도지사가 500짜리, 100짜리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연수 교육을 안 받은 애들한테 부과하네요.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 한번 할게요. 끝에 세 번째 칸 연수 교육 미수 채색 별표. 자, 연수 교육은 실무 교육 받고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는데 그거 안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이제 부과하게 되고요. 자격 취소가 되잖아요. 자격 취소. 물론 등록 취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격 취소가 되면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야 되는데 그 반납을 옆에 보니까 며칠 안에 반납을 하래. 7일 안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 500짜리 100짜리가 있는데 500짜리 100짜리 보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하네요. 그죠? 500짜리 100짜리 다 누구한테? 개공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의무 위반했을 때 거기 보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쪽 있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 별표 2개 할게요. 이 확인 설명 의무가 다른 어떤 의무 같은 경우는 되게 업무 정지가 많은데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뭘 하도록 돼 있냐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요게 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죠? 확인 설명 구두로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성실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뭐를 보여줘? 근거 자료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뭐 100만 원짜리는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의무 위반이 되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개념 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관청 세 가지가 있는데 국장은 얼마짜리는 못 하네요. 100만 원짜리는 못해. 장관이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는 안 하는구나. 째째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은 두 개 다, 즉 얼마짜리 500짜리 100짜리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과태료는 딱 두 개의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대충 머리에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도. 자, 이제 형벌로 넘어가는데 우리 형법상 형벌이 9개가 있어요. 가장 무거운 사형에서부터 가장 낮은 몰수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 9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부과하는 형벌이 딱 2개밖에 없는데 징역형하고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그 2가지만 좀 기억을 하실 거고 그 징역형하고 벌금형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동그라미 1번 전체 채색 한번 해볼게요. 몇 년, 몇 천 이렇게 돼 있죠. 3년, 3천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우측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또 몇 년, 몇 천 있어요. 1년, 1천. 그 두 개 다 채색해 주시고 그거는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형벌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더 세요?
3년 3천이 더 센 거고 1년 1천은 좀 더 약한 거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년 3천의 항목을 보니까 미음번까지 갔죠. 그죠? 예, 그러면 5개 되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1천에 보니까 히읗까지 갔어요. 그렇죠? 이거 전부 세면 14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하면 19개 됐거든요. 이것도. 그럼 굉장히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으니까 쉽게 이것도 뭐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좀 암기한다고 치면 어떤 걸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3천.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 암기할 필요가 없냐면 자, 기억번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3년 3천 기억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무등록이라고 하지. 무등록 중개업. 예, 그 다음에 니은번은 조금 전에 보셨었던 건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래서 이걸 네 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지? 부정등록. 부정등록. 다시 기억번은 무등록. 니은번은 부정등록.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귿번부터 미음번까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쭉 한번 읽어드릴 건데 어디서 봤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질문입니다. 이거 디귿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니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미음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보전 등이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요 밑에 세 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난주에 금지행에서 봤죠, 그죠? 그래서 금지행이 세 개가 여기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사실 3년 3천은요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암기하면 좋긴 한데 사실 암기할 필요도 없는 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등록과 그렇죠? 부정등록과 금지 3개. 그렇죠?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돼. 뭐 이거는 저절로 그냥 애워져 어느 순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지 행위를 7개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서 이거를 암기할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암기할 필요 없다. 무등록, 부정등록, 금지 3개. 이렇게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3년 3천에서 나오는 한 문제는 득점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출제하는 패턴 똑같아요. 자, 어떻게 출제하냐면 다음 중 3년 3천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1년 1천 아닌 거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전형적인 문제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섞어놓고 개수 세는 거. 그죠? 네, 3년 3천, 1년 1천 섞어놓고 개수 세는 뭐 그거 밖에는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년 3천, 1년 1천 중에서 3년 3천만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년 1천 중에서는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1년 1천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1년 1천 지읒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아래에 1년 1천 지읒번에 보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업무적으로 이제 그 의뢰인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수집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수집, 뭐 대출을 이 사람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집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줘야 돼? 아니면 막 동네, 방네 다 얘기하고 다녀야 돼? 지켜줘야지.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몇 년 몇 천이지?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데 이게 아주 특이하게 그 끝에 보니 이런 말이 있네요.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피해자의 명시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이게 드러내놓고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이제 한글로 풀면 이런 말이 되는데 이걸 한자어로 바꾸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반의사 불벌죄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 반의사 오른쪽 보조단에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럼 다시 반의사 불벌죄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반대 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 말라는 반대 의사가 있으면 불벌죄가 어떤 뜻이야?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하고 반의사 불벌죄하고 자, 왼쪽 88페이지 쪽에 잠깐 보시면 거기
경합범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경합범하고 두 개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반인살 불벌죄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요. 경합범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 개 다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반인살 불벌죄는 잘 나오니까 중요한 거고, 경합범은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뭐 만들어진 지 한 몇십 년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다고. 이게 이 경합범이라는 게 들어온 지가 우리 중개사법에, 그래서 한 번 나올 수 있다. 두 개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경합범 먼저 보겠습니다. 사례 한번 드릴게요. 경합범이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 먼저 드릴 건데, 이거는 쓰지 않으시는 거라고 들어만 보세요. 자, A가 B를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 예. 근데 언제까지 폭행을 했냐면 얘가 죽을 때까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죽었지. 예. 그럼 이게 무슨 죄? 살인죄. 자, 그럼 얘는 무슨 죄랑 무슨 죄랑 저질렀죠? 일단 무슨 죄랑 무슨 죄를 저질렀어? 폭행죄랑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잡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을 이거랑 따로 해요? 아니면 한 번에 해? 재판을 한 번에 하지. 예, 이걸 경합범이라 그래. 한 번에 재판할 때. 수개의 범죄가 한 번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걸 경합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판사예요. 그러면 얘를 논할 필요가 없지. 왜 얘를 논할 필요가 없어? 아니, 살인을 했는데 이걸 뭐하러 논해? 그렇죠? 이런 거를 경합이라고 해. 대충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무슨 죄로 처벌을 받으면 되겠어? 살인죄. 그러니까 경합이 발생이 되면 중형으로 간다 이거예요. 중형으로 간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이 사례는 적어 놓으셔야 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례니까요. 자, 요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무등록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몇 년 몇천 형벌? 3년 3천. 그죠? 이거 3년 3천. 걸리면 예. 자, 무등록 중개업 한 사람은 겁날 게 있어 없어?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 겁날 게 없죠. 그러면 우리 합법적인 개공들은 겁날 게 있어 없어? 있어. 겁나는 게 겁나 많아요. 왜 많아?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제재들 전부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뭐 처분이며 뭐 질서벌이며 형벌이며 그거 아주 무섭잖아 우리한테는 사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겁날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나는 그냥 뭘 할 생각이야. 응? 걸리면 징역 갈 생각이니까 겁날 게 없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참 잘해. 사기도 잘 치고 중개 보수도 마음대로 받고,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걸리면 뭐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징역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요? 아니면 비싸게 공급해? 싸게 공급하죠. 우리나라 아파트 되게 싸게 공급하는 편이에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주변 시세에서 한 1억에서 많이 나면 한 3억 정도 싸게 분양하잖아. 가령 위례 신도시 같은 게 싸게 분양한 거 아니에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하고 지금 뭐 2억에서 3억씩은 다 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으면 못 먹어도 1억에서 2억은 먹잖아요. 서울을 기준 한다면. 그죠? 그러면 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나한테 최소한 1억은 떨어질 거 아니야. 서울을 기준하면. 그죠? 그럼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돈이라는 걸 알지. 근데 이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공들인데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우선 분양하는 그 제도가 있죠. 우선 분양?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주택법 시간에 다 배워,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그죠? 내가 1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또 높아야 돼? 가점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우선 공급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청약 가점이라고 하거든요. 가점이 높을수록 좋아. 이 가점이 최고 85점까지 나오거든. 만점이 85점이에요. 근데 이 만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요. 집이 없는 기간이 길어야 돼. 그리고 애는 어떻게 해야 돼? 많아야 돼. 예. 애가 많아야 된다고. 부모님 뭐 하고 있어야 되고, 봉양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근데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으면 가점이 높아지잖아.
뭐를 위조했냐면 이 저 개공들이 통장은 위조할 수가 없으니까 통장은 뭐해? 사. 예, 통장을 사. 통장을 사서 가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거를 사는 거야. 한 뭐 30점, 40점짜리 사서 가령 혼자 살고 있거나 무주택 세대주인데 혼자 살고 있으면 혼인한 걸로 해. 뭐를 위조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혼인한 걸로 해. 자, 그러면 이왕 위조한 거 뭐 또 하지 뭐. 뭐가 있는 걸로 해? 애가 있는 걸로 해. 애 몇 명? 애 한 3명 이상. 예. 많을수록 이 가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걸로 해. 이렇게 하고. 또 심한 경우는 뭐를 또 했냐면 애가요? 임신 중에 있는 걸로 해도 돼. 예. 근데 임신 중에 있는 거는 그 태아로 봅니다. 진단서, 의사 진단서까지 위조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을 임신했어, 2명을 임신했어. 2명을, 쌍둥이를.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전국에서 180채 정도를 분양을 받은 거야. 그 일당들이 180채 정도를. 대충 하면 서울을 기준하면 한 채당 한 1억씩은 먹었을 거 아니야. 지방을 기준하면 뭐 한 몇천만 원씩은 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막 그 겁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걸려가지고 징역을 살면 몇 년은 살 것 같아요? 3년 3천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뭐 공문서 위조에다가 사무소 위조에다가 걸릴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살아도 몇 년은 살아. 에? 못 살아도 10년 정도는 살겠지. 한 10년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살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 몇백억 정도 벌었을 거 아니야. 그동안. 여기 밝혀진 것만 180채니까. 그래서 이게 몇 년에 걸친 얘기냐면 이게 수년에 걸친 거라고. 그 재산은 다 어디다 어떻게 있겠어요? 다 빼돌렸겠지. 멋지지 않아 이 사람들? 굉장히.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가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그럼 봐요. 이 사람들은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냥 나 어차피 징역 갈 생각이니까.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나 보세요. 손님한테 명의신탁을 하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코치할 수 있지. 이걸 명의신탁 교사라고 그래요. 명의신탁 교사죄. 자, 명의신탁 교사죄는 얼마에 얼마냐면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잡혔단 말이야. 잡혔으면 재판을 한 번에 해? 아니면 따로따로 재판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걸 하다가 걸렸어. 무등록 중개업도 하고 명의신탁 교사도 하고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재판을 따로 하냐고 아니면 같이 하냐고. 같이 한다고. 같이. 이거를 뭐하러 따로 해? 같이 하잖아. 그럼 같이 하면 경합이 생기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중형이야? 얘가 중형이니까 이걸로 이제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판사가 징역형으로 만약에 선고한다면 뭐 얘기할 게 없어. 근데 만에 하나 무슨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어요. 벌금형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벌금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판사가 얼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5천만 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벌금 5천만 원을 이제 하기로, 양형이라고 그래. 그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법을 위반한 거냐면 이 교사법은 형법을 위반한 거예요. 형법. 그럼 형법 위반한 5천만 원 벌금형을 받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사람 그러면 5천만 원을 내면, 그죠?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있지.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시험 봐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이 징역형을 받았어. 징역형을. 이 징역형을 받아도 시험은 볼 수 있잖아. 물론 이제 그 교도소에 있을 때도 가능해요. 누가 허용하면, 교도소장이 이제 허가해주면 시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무등록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얘가 이제 착실히 시험 봐가지고 합법적인 개공이 될 수 있어 없어? 이 5천만 원을 만약에 선고받았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해 합격해가지고 또 개공이 될 수 있냐 이거야. 될 수 있어. 왜 될 수 있나 생각해봐.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결격인데 무슨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아야 그게 결격이야? 공인중개사법. 이건 형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다 적어볼게요. 형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분리. 예? 이렇게 경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합이 생기면 분리한다는 거야. 분리. 예. 자, 분리해서 어디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이걸로 5천만 원 다 안 하고 나눠서 할 거예요. 여기다가 한 얼마 하고요. 3천만 원 하고 여기에서 얼마 하고 2천만 원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내는 돈은 똑같지. 분리해서 여기 3천 여기 2천 받으면 내는 돈은 5천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데미지가 생기냐 이거지. 이제 이 사람 봐요. 이 사람 무슨 법 위반이 되는 거야. 이게 중개사법 위반이잖아. 중개사법 위반. 2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결격사유에 걸려버린다고. 그래서 얘는 개공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소공이 될 수도 없고 중개보증이 될 수도 없고 몇 년간 3년간. 예. 그러니까 얘한테는 데미지가 훨씬 세잖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5천만 원을 그냥 이걸로만 처벌을 해버리면 얘 오히려 이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얘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격사에 걸리니까 합법적인 일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개념을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합범한테 뭐를 선고할 때요?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해서 선고한다. 분리해서 선고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합범을 분리 선고한다는 거는 범죄자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죠. 훨씬 불리한. 데미지를 하나 더 주려고 만든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사례 형태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에 매도할 사람이 있고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개공한테 내놨어요. 이렇게 내놨단 말이야. 내놨어. 팔아달라고. 그러면 개공이 이 집을 한번 가봐야 돼? 안 가봐도 돼? 가봐야 되는데 가봤더니 싱크대에는 막 그 설거지할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거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거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막 그 세간살이가 막 이렇게 널려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창문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야. 왜 창문을 열어볼 수가 없어? 막 먼지가 껴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집이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나왔어. 대충 나오고 근데 이게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동네 방네 뭐라고 하고 다닌 거야. 이 집 정말 더럽더라. 내가 본 집 중에서 이 집이 제일 더럽더라. 뭐 이렇게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밀을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누설했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잖아. 이 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하든 너는 네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다 얘기하냐고. 비밀을 누설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그죠? 그런데 얘가 아주 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일하다 보면. 그리고 나도 사실 우리 집이 더럽긴 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의사를 밝혀.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를 어떻게 밝혀? 명시적으로 밝히는 거야. 그러면 이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처벌 못해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충 봐요. 이 사람이 아주 쿨하게 괜찮아 이렇게 할 확률은 많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는 거는 합의하라는 뜻이야. 누구하고? 피해자하고. 왜냐면 국가에서 형벌로 얘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는 얘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피해자한테 합의금 쪽으로 얼마 줘 그러면 국가가 관여하지는 않을게. 뭐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한테 합의금 주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하고 진심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반대의사 처벌 불원서를 내면 처벌하지 않는 뭐 이런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 사람한테 뭐를 받아도 되는 거네. 합의금 같은 거 요구해서 받아도 되는 거죠. 그죠? 왜 이 합의금 받아도 되는 거냐면 봐요. 이게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지 지금?
1년 1천. 만약에 징역형이 떨어지면 이 사람 뭐가 또 취소가 될 수 있어? 자격 취소에다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떨어지면 이 사람 뭐 취소될 수 있어? 등록 취소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데미지가 오는 거니까 합의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소위 이제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90페이지 넘어가시고요. 19번 테마의 양벌 규정이다 있는데, 양벌 규정은 우리 지난주에 그 손해배상 파트에서요. 이제 책임 관계에서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에서 형사 책임 해가지고요. 제가 그 사례 말씀드렸나요? 그 화로구이집 사례.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종업원도 처벌을 하고 그 화로구이집 사장도 처벌하고 하는 거, 그걸 양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50조인데 91페이지 쪽입니다. 박스 안에 50조.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여기까지를 세자로 줄이면 소공에서부터 사원, 임원이까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고용인이 이렇게 줄일 수 있죠, 그지? 고용인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자, 48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48조가 3년 3천이야. 3년 3천. 또는 제49조. 49조는 그러면 몇 년 몇 천이겠어요? 1년 1천에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러니까 그 고용인을 처벌하는 거 외에 그 개공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거기 채색 한번 해보시고요. 별표 한번 잡을게요. 해당 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과한다고요?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단서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이제 구도 한번 잡아 드릴 건데요. 요 구도 되게 중요한 구도예요. 꼭 적어 놓으셔야 돼. 보조단에 적으시던 여백에 뭐 밑에다 적으시던 꼭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고용인이 있습니다. 고용인은 누군가에게 고용당한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얘를 고용한 거죠? 개공이 얘를 이제 고용했잖아요. 이제 고용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업무적인 일을 해요, 안 해요? 업무적인 일을 하죠. 업무적인 일을 하잖아. 근데 이 업무적인 일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불법이 이제 저질러진 거야. 법을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제 업무를 하다가 그랬으니까 몇 년 몇 천이나 몇 년 몇 천을 해야 되겠어. 3년 3천이나 1년 1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아보면 얘가 결국에 무슨형을 받거나 하는 거예요.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받거나 하는 거지. 그럼 자, 고용인은 3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고용인 3년의 징역, 3년 3천이니까 3년의 징역 받을 수 있고 1년의 징역도 받을 수 있지. 왜냐면 얘는 자연인이라서 그래. 그죠? 그럼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도 자연이니까 재산형도 받을 수 있잖아. 징역형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업무적으로 하다가 이거나 이거를 처벌을 받으면 얘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같이 처벌한다고? 얘까지. 그 대신 얘가 처벌을 하는데 뭐를 처벌하는 거예요? 징역형, 벌금형 중에서 어떤 것만? 벌금형만. 근데 왜 벌금형만 처벌하냐면요. 개공은요. 얘는 자연인밖에 없잖아. 그치? 소공하고 중개보조는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만 있어? 아니면 법인도 있어? 법인이 있지. 한번 적어볼게요. 법인하고 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 뭘 염두하실 거냐면 얘가 처벌받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면 징역형을 법인에게 어떻게 때려? 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징역형은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역형은 너 개인만 가. 법인은 가지 마. 이러면 형평이 안 맞고 내가 징역 갈 거를 대비해서 다 개인 안 하고 다 뭘로 갈 수도 있어. 법인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누가 받은 형벌 중에서 고용인이 받은 형벌 중에서 무슨형만 벌금형만 가져온다 이거죠. 벌금형만 가져와서 얘는
해당 주에 규정된 무슨형만 받게 된다. 벌금형만 받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벌금형은 누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벌금형이에요? 개공이 아니면 고용인이?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이잖아. 그럼 이거 굉장히 유쾌해 아니면 유쾌하지 않아? 굉장히 유쾌하지 않지. 내가 전과자가 되는 것도 억울하고. 자, 만약에 이게 300만 원 넘어가면 나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면 결격사유에 걸려. 자,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일을 못하지? 3년. 그럼 나는 완전히 좀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대법원이 누구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무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별 2개. 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가령 300만 원 넘어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이거든요. 그랬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뭐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이거를 매년 물어본다고 시험에. 그러면 개공이 벌금형을 2가지로 생각하셔야 돼.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첫째, 누가 잘못해서 벌금 받을 수도 있어.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아. 500 받았어. 결격이야, 결격 아니야? 결격이야.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잘못해서 받았어? 고용인 때문에 만약에 잘못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어. 똑같이 500만 원이야? 그때는 결격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에요? 판례 때문에. 자, 그러면 똑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결격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고용인이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300만 원 넘어갔어. 고용인이 벌금 300만 원 넘어갔어요?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얘가 잘못을 했어. 얘 스스로가 300만 원 넘었어. 벌금형이. 결격이야, 아니야? 결격이야.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얘 때문에 받은 벌금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네요. 여기 밑에다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본인, 그죠? 자기 스스로 본인 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물론 300만 원 이상일 때죠. 네.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본인 행위에 대한 벌금형 즉 300만 원은 결격 사유에 들어가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고용인 스스로가 일을 하다가 벌금 300만 원 넘게 받았어. 결격이에요, 아니에요? 결격이에요.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자, 그리고 개공이, 자,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개공이 뭘 하다가 잘못해서 벌금 받았어. 개공 자기가 잘못해서. 결격이 아니야. 결격이야. 근데 어떤 거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야.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단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은 이때는 액수를 적을 필요가 없어. 무조건 양벌은 아니니까.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요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요게 중요해.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은 액수 따지지 않고 뭐가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에 대해서 개공은 그냥 뭐만 내면 끝. 벌금만 내면 끝. 더 이상의 어떤 이후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판례가 이제 92페이지에 오시면 판례 실려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20번 테마까지 갈게요.
자, 20번 테마는 우리 이제 그 중개사법에서 위원회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여기 또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하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측에 93페이지 쪽에 오시니까 박스가 하나 있는데 왼쪽에 정책심의위원회 있고요. 오른쪽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심의 의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정책심의위원회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설치 목적 관련해서 1에서 4까지 이렇게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일단 그거 묶어 가지고요. 거기다 별표 한번 따로 한번 해주시고 그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4개.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 텐데 느낌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아,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 한번 받아볼게요. 1.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얘네들이 뭘 결정한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얘네들이 뭘 결정한대요. 육성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중개 보수하고 관련된 사항을 뭘 결정할 때 얘네들이 또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사항을 얘네들이 뭘 또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한테 생사여탈권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간 거야. 왜? 시험 제도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편 안에 33회부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이 몇 회죠? 30회잖아. 근데 33회부터 어떻게 했다고 결정할 수 있어? 얘네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정말 치명적인 거지. 그죠? 네. 안 치명적이구나. 우리 올해 이제 내년에 붙을 거니까. 그지? 네. 붙을 사람들은 치명적이지 않은데 33회까지 공부할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야, 이게. 그잖아요. 또는 절대평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어요. 뭐 가령 1년에 2,000명만 뽑겠다. 이걸 선발 예정 인원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결정해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엄청난 거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자격을 취득하면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런데 잘 봐요. 등록을 허가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네? 등록을 허가제. 그럼 허가제하고 등록제의 차이는 뭐야? 등록제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지. 근데 허가는 내줘야 되지.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고 또 뭐 중개보수. 지금 우리 0점 최고 어느 한쪽에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0.9. 근데 막 이거를 막 위원회에서 술 먹고 막 자기들이 좋다고 뭐 기분 좋아. 뭐 0.1로 내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결정해버려. 그럼 이거 생사여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업무 보증을 개인 같은 경우는 얼마를 설정하고 있지 지금? 1억. 근데 그걸 막 20억으로 올려버린 거야. 설정액을. 막 보험료 1년에 막 몇백만 원씩 나오게. 그럼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뭐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국토교통부 안에 둘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격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로. 없어요? 있어. 왜 있냐면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수 있다지만 실제 두고 있고 자, 이제 우측을 한번 볼게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공제사업은 전 시간에 누가 이거 한다 그랬죠? 공제사업을 두 글자? 협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협회에서. 그지?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회에 관해서 감독의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설치 목적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감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감독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동그라미 잡고 별표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협회장이 전임 협회장이 지금 계속 구속됐다고 그랬죠. 왜 구속되는 거야? 공금 횡령. 그래서 이건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해. 그래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겠어요? 외부에다가 내부에다가. 내부에 있어야 감독을 할 거 아니야. 내부에다가 얘는 둔다. 거기 둔다에다가 역시 채색 별표. 그거는 꼭 필요해. 이게 없으면 뭐 말 그대로 감독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둘 중에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는 두어야 하는 거고 하나는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원리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제 구성 한번 내려가 보면 사람으로 구성해야지.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7에서 11명까지 구성하는 게 정책심의위원회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이내로 구성하는 거예요. 1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끝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네. 뭐를 감안해가면서, 성별을 감안해가면서, 거기 성별 감안 쪽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거기 별표 한 번만 할게요. 성별을 감안하는. 그럼 왼쪽은 성별 감안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감안 안 해도 되냐고. 예. 그럼 뭐 다 남자로 구성하든 여자로 구성하든 상관없는데, 오른쪽은 성별을 감안해서 구성하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해주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감독은 우리 시험 감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 감독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시험 감독. 응? 그 우리 시험장 이제 가잖아요. 그럼 2명 들어오거든 교실에.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누가 더 감독을 칼같이 잘할 것 같아요? 여자 감독관이 훨씬 더 칼같이 잘하고 칼같이 잡아내고 그렇습니다. 짤 없이 잡아내요. 남자 감독관들은 잘 안 잡아내고 그냥 이렇게 눈치를 좀 주고 그러죠. 왜냐면 자꾸 옆에 사는 거 보면 중간에 막 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 감독관들은 다 잡아내. 그러니까 여자 감독관이 온다 그러면 잽싸게 이제 멈춰야 돼. 그 컨닝하는 거. 감독을 원래 잘하는 게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그 뭐가 있어서 잘해? 촉이 있어가지고 촉.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서는 성별을 감안하라고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는 성별을 감안해서 넣어라.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한 뭐 그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전부 남자다 이 말이에요. 전부 남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공제사업 뭐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비로 500만 원을 쓴 거야. 회식비로. 그러면 남자 그 감독관들이 있으면 이것들 잘 먹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근데 만약에 여자 감독관 있으면 뭘 먹었는데 회식을 500만 원을 먹었어. 영수증 가져와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예, 그럴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죠?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이 됩니다. 그 차관 옆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 당연직이라고 쓸게요. 당연직. 당연직이 무슨 말이에요? 당연직이 뭔 말이야? 예? 선출을 하거나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지명하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뭐면 1차관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임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가 몇 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임기가 없는 거야. 왜 임기가 없냐면 차관에 있는 동안에만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5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차관에 있는 동안만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없고, 그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호선한다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이 호선을 한자 그대로 풀어드리면 상호 선출의 준말이에요. 상호 선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 같은 거 하잖아요. 반장 선거 누가 해? 선생님이 막 지명해서 네가 반장이 이렇게 하나 아니면 그 같은 그부들끼리 뽑아요. 그부들끼리 뽑잖아. 그거를 호선한다고 그래. 한자로.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뽑는 거를 말한다. 뭐 위원은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위원회 임기에다가 별표 한번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 표에서는 임기를 무조건 물어본다. 시험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 2년. 오른쪽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도 몇 년? 2년인데 오른쪽에 하나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제도가 좀 특이하냐면 연임 가능.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대.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독은 뭐가 좀 좋아야 돼? 촉이 좀 좋아야지. 그럼 태어나기를 촉이 좀 좋게 태어난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으면 한 번 더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뭐가 좋은 사람 한 번 더 한다고요? 촉이 좋은 사람은 감독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한다.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왼쪽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른쪽만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간사하고 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사와 석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문회에 가입을 했어요. 동문회 간사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없죠. 예? 그냥 동문회 뭐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뭐 총무, 서기 이런 걸 두잖아. 감사 이런 거 두고. 근데 간사는 잘 안 두잖아. 여기는 좀 특이하게 간사라는 제도를 두는데 일반적으로 그 동문회에서 서기나 총무가 하는 일이 뭐죠? 일반적으로 동문회에서 그 뭐 총무나 서기가 하는 게 뭐 돈 같은 것도 걷기도 하고 또 모임할 때 뭐 같은 것도 문자도 보내주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같은 거 뭐 서류 같은 것도 만들 때 되게 서기나 총무가 하잖아. 근데 여기는 잘 보면 간사 쪽에 보니까 간사 쪽에 우측이에요. 그 공제사업 운영회 쪽에 보면 이번에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좀 특이하죠, 그죠?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런 거 좀 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컨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그러면 못 찾아낸다고. 네, 찾아낼 수가 없어. 왜냐면 당연히 회의록은 서기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회의록을 누가 쓴다는 거예요? 간사가. 그러니까 이건 왜 간사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간사와 서기 중에서 직급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높아 보여요? 간사가. 그래서 회의에는 간사가 참가해요. 회의에는 누가 참가한다고? 간사가. 서기는 참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누구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간사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곱박스에서 계속 문제 나오다가 요번 29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 박스에서. 그러면 30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거 올해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한 문제. 이건 한 문제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